1991년 12월 25일 밤입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위 붉은 깃발이 천천히 내려오고 러시아 3세기가 처음으로 올려지던 순간이었죠. 그날을 끝으로 소련이라는 나라는 사라집니다. 전 세계 뉴스에는 공산주의의 실패다, 민주주의의 승리다 같은 말들이 화려한 자막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재무장부를 펼쳐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날 무너진 건 이념이 아니라 사실상 한 나라의 회계였습니다. 미사일과 탱크를 잔뜩 가진 제국이 계좌에 남은 돈이 없어 스스로 문을 닫게 된 사례였던 거죠. 오늘은 냉전 이야기보다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슈퍼파워 소련도 결국은 월급과 카드값을 걱정하는 보통 가정처럼 돈에 묶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거대한 파산 드라마를 이해하려면 먼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소련이 우리는 이제 부자야 라고 착각하기 시작하던 순간으로 시계를 돌려보는 거죠. 때는 1960년대 중반입니다. 서시베리아의 끝없이 얼어붙은 벌판에서 소련 지질학자들이 시추를 하다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유전을 발견합니다. 타모틀로르 유전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유전이었죠. 말 그대로 땅을 파면 검은 기름이 솟구쳐 나오는 땅이었습니다. 경제가 둔해지던 소련에게 이건 하늘에서 떨어진 복권 같았고 지도부는 큰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시민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나 가전제품은 계속해서 품질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그걸 고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좋은 물건을 만들 필요 없다, 기름만 팔면 된다 라는 유혹이 시작됩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며 세계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중동전쟁과 오펙의 금수 조치로 서방 국가들이 휘청거릴 때 소련은 오히려 웃고 있었습니다. 서방이 필요로 하는 석유와 가스를 소련이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러와 마르크 같은 경화가 모스크바로 홍수처럼 들어왔고 국가 재정은 겉으로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풍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노력해서 벌어들인 돈이라기보다 우연히 당첨된 복권에 가까웠습니다. 원유 가격이라는 한 숫자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는 구조가 조용히 굳어지고 있었던 거죠. 지도부는 그 돈으로 골치 아픈 문제를 덮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공장들, 낙후된 기술과 비효율적인 계획 경제를 근본적으로 고치기보다는 석유 수입으로 그냥 메꾸려 했습니다. 왜 공장을 뜯어 고치나? 그냥 기름 더 팔면 되지. 이런 분위기가 퍼지면서 소련 경제는 점점 석유 파는 나라로 쏠려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련은 세계 최강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했습니다. 핵탄두와 대륙간 미사일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고 군사비 비중은 선진국 평균을 한참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석유와 가스 수출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시민들의 식료품을 보조하고 집세를 억제하고 동유럽 동맹국들을 지원했습니다. 말 그대로 석유가 체제 유지비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문제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련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를 가진 나라였지만 정작 자국민을 먹여 살릴 농업 생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단농장 제도 때문에 누구도 책임있게 일하려 하지 않았고 수확한 곡식은 운송 과정에서 썩어버리기 일쑤였죠. 창고와 유통망은 낙후되어 있었고 농민들은 생산량을 늘릴 동기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국 1970년대 이후 소련은 곡물을 대량 수입하는 나라가 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같은 옛 적국에게서 해마다 수천만 톤의 곡물을 사들이면서 국민들의 식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곡물을 사려면 루블이 아니라 달러가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루블은 국경 밖에서 힘을 못 쓰는 약한 통화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련은 석유를 팔아 번 경화를 다시 곡물에 쏟아부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런 구조였습니다. 땅에서 기름을 퍼올려 서방에 팔고 그 돈으로 서방에서 밀과 옥수수를 사오는 것. 겉으로는 초강대국이었지만 실제로는 밥을 사 먹기 위해 기름을 파는 구조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래도 한 가지 전제가 있었습니다. 유가가 높게 유지된다. 배럴당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만 유지되면 이 시스템은 어찌어찌 굴러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원이란 게 항상 같은 가격으로 팔려주지 않습니다. 세계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시작했고 북해와 알래스카 같은 곳에서 새로운 유전이 하나둘 개발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1985년에 터집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더 이상 혼자서 유가를 떠받치지 않겠다면서 원유 생산량을 크게 늘려버린 겁니다. 단 몇 달 사이에 유가는 30달러대에서 10달러 안팎까지 추락합니다. 전 세계에는 값싼 기름이 넘쳐났고 그동안 비싸게 기름을 팔며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던 소련은 순식간에 수입이 반토막이 나버립니다. 그런데도 써야 할 돈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 동유럽 동맹국 지원, 쿠바, 베트남, 앙골라 같은 나라에 보내던 각종 군사 경제 원조가 줄지 않았죠.
군사력도 문제였습니다. 미국과의 핵 경쟁을 유지하려면 미사일과 잠수함과 전략폭격기를 계속 생산하고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달러로 환산되는 막대한 비용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통장이 동시에 두 개가 된 상황입니다. 수입 통장은 유가 폭락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지출 통장은 냉전 경쟁 때문에 도저히 줄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절망적인 타이밍에 새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1985년 크렘린에 입성한 미하일 고르바초프였죠. 젊고 개혁적인 지도자로 세계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라는 이름의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합니다. 낙후된 공장을 현대화하고 기계와 산업 생산성을 끌어올려 제대로 된 산업 국가가 되려는 계획이었죠. 문제는 재원입니다. 그는 예산 계산을 할 때 석유 수입은 앞으로도 비슷하게 들어오겠지라고 가정해버립니다. 하지만 현실의 유가는 이미 바닥을 향해 가고 있었죠. 여기에 또 다른 실수가 겹칩니다. 고르바초프는 술 문제를 나라의 큰 병으로 봤습니다. 무분별한 보드카 소비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산성을 갉아먹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는 대대적인 금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보드카 판매점을 줄이고 포도밭을 갈아엎고 술을 사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옳아 보이는 정책이었죠. 하지만 국가 재정은 도덕과는 다른 언어를 씁니다. 당시 알코올 세수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술 판매가 줄어들자 예산 수입도 함께 줄어버렸습니다. 국민들도 술을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밀주를 만들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집에서 술을 빚느라 설탕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국가는 세금을 못 걷고 물가만 더 불안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련은 두 개의 큰 수입 기둥을 잃게 됩니다. 석유 수입은 유가 폭락으로 꺾였고 술 세수는 금주 정책으로 줄어들었죠. 하지만 지출은 여전히 냉전 시절의 몸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고르바초프 앞에 세 가지 선택지가 놓입니다. 군사비를 크게 줄이거나 식량 주거 보조금을 줄이거나 동맹국 지원을 줄이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빚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군부와 정보기관의 반발을 생각하면 군사비를 건드리기 어려웠고 식량 보조금을 줄였다가 국민 불만이 폭발하면 체제가 흔들릴 수 있었죠. 결국 그는 가장 덜 아픈 선택처럼 보이는 빚을 내는 것을 택합니다. 서유럽 은행들은 처음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세계 2위 초강대국인데 설마 망하겠냐는 안도감이 있었죠. 소련 국채와 대출은 서방 금융시장에서도 꽤나 인기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린 돈의 쓰임새가 문제였습니다. 그 돈이 새로운 공장과 기술 투자에 들어갔다면 언젠가는 수익을 내서 빚을 갚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에서 그 돈은 부족한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을 메우는데 주로 쓰였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현금 서비스로 장을 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대신 기존 생활 수준을 억지로 유지하는 데 돈을 썼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외채는 짧은 기간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서방 은행들도 점점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저 나라는 새로 빌린 돈으로 이전 대출 이자만 갚고 있다는 냉정한 계산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신용이 흔들리자 대출 금리는 오르고 추가 대출은 어려워집니다. 이제 소련은 석유 수입도 줄어들었고 빌릴 수 있는 길도 막혀버린 이중의 위기에 빠져듭니다. 정부가 선택한 다음 카드는 루블을 더 찍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돈이 없으니 종이돈이라도 찍어서 임금과 연금을 지급한 거죠. 하지만 상점에는 살 물건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람들 손에는 돈이 쌓이는데 살 수 있는 물건이 없으니 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통화 과잉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뭐가 들어왔다더라 라는 소문만 들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했습니다. 빵이 들어오면 빵을 사고, 신발이 들어오면 신발을 사고, 휴지가 들어오면 휴지를 사서 집에 쌓아두곤 했습니다. 내일은 아예 아무것도 없을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현금이 더 이상 믿음직한 도구가 아니게 되자 경제는 점점 물물교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임금 대신 자기가 만든 물건을 받기도 했죠. 타이어를 받아와서 시장에 나가 감자와 바꾸는 시기였습니다. 이 와중에 달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돈이 됩니다. 달러를 만질 수 있는 택시기사나 관광업 종사자, 외화상점 직원들은 갑자기 동네에서 가장 부러운 직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동유럽에서는 또 다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같은 나라들이 소련의 그늘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한 거죠. 세계의 눈에는 자유의 봄처럼 보였지만 모스크바의 회계장부에서 보면 또 하나의 악재였습니다. 그동안 소련이 값싼 에너지를 공급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블록이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나라들도 거래 조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루블과 물물 교환 대신 달러로 된 진짜 가격을 요구했죠. 소련 입장에서는 돈 나갈 구멍만 더 늘어난 셈입니다. 내부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발트 3국 등 각 공화국들이 중앙정부에 세금을 보내지 말라며 자기 살 길부터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러시아 공화국의 지도자였던 보리스 옐친은 사실상 돈을 정부로 보내지 말고 모스크바 안에서만 쓰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중앙의 재정은 순식간에 비어갔죠. 이쯤 되면 소련은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국가였습니다. 핵무기와 군대는 있었지만 그 병사들에게 줄 월급조차 제때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마지막으로 남은 자산은 금이었습니다. 정부는 금괴를 비밀리에 해외로 보내 팔기 시작합니다. 그 돈으로 당장 필요한 밀과 고기를 사오려 한 거죠. 하지만 금도 무한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은 금을 내다 팔자 국제 금값까지 떨어졌습니다. 값이 떨어진 금을 팔아 또 적은 돈만 손에 쥐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1990년이 되자 상황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외국에서 온 화물선들이 항구 앞바다에 정박한 채 돈이 먼저 들어와야 하역을 하겠다며 기다리기 시작한 거죠. 수표가 부도나면서 일부 선박은 아예 화물을 내리지도 않고 돌아가 버립니다. 국가부도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 단어보다 텅 빈 냉장고를 먼저 체감했습니다. 임금이 몇 달씩 밀리기 시작했고 가게 진열대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국가가 대신 제공해주던 안정과 기본적인 생계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죠. 이때 일부 강경파는 총과 탱크로 문제를 해결하려 듭니다. 1991년 8월 고르바초프를 몰아내려는 쿠데타 세력이 모스크바 거리에 탱크를 세우고 권력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는 총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쿠데타 세력은 빚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 않았고 국민들도 그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쿠데타는 며칠 만에 무너졌고 정치적 권위는 완전히 붕괴합니다. 각 공화국들은 우리는 이제 독립하겠다고 선언했고 중앙정부는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마지막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991년 말이 되자 상황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됩니다. 11월 임금도 제대로 못 줬고 12월 임금을 줄 돈도 보이지 않았죠.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수준까지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1년 12월 25일 고르바초프는 텔레비전에 나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선언합니다. 침묵 속에서 소련이라는 국가의 계좌가 마지막으로 닫힌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련은 전쟁에 패해서도 혁명으로 전복당해서도 아니고 재정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스스로 문을 닫은 셈이 됩니다. 그 뒤를 이은 러시아는 소련의 유산 대부분을 떠안게 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도 핵무기도 이어받았지만 외채도 함께 떠안는 조건이었죠. 다른 옛 소련 공화국들은 빚은 러시아가 갚고 우리는 새 출발을 하자는 방식으로 합의를 합니다. 러시아는 그 대신 소련이 해외에 가지고 있던 자산에 대한 권리를 받았죠. 하지만 그 빚을 다 갚는데 무려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1990년대 러시아 경제는 초인플레이션과 구조조정 속에서 한 번 더 위기를 겪었고 1998년에는 자국 통화 위기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르러서야 러시아는 보스니아의 마지막 외채 상황음을 보내며 소련 시절에 쌓인 빚을 완전히 정리했다고 선언합니다. 붉은 깃발이 내려간 지 25년이 훌쩍 지난 뒤에야 한 나라의 파산 처리 절차가 마침내 끝난 셈이었죠. 이 이야기를 단순히 소련이 망한 역사로만 보면 반쯤밖에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건 자원에 지나치게 기대다가 스스로 산업 경쟁력을 잃어버린 한 나라의 재무제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원 저주라고 부릅니다. 자원이 많을수록 오히려 다른 산업을 키우지 않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나라 전체가 함께 흔들리는 구조죠. 소련은 석유와 가스라는 행운을 만난 뒤 그 행운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조업과 농업의 구조 개혁을 미루고 불편한 숙제들을 유가 상승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원 가격은 언제나 변합니다. 예상보다 빨리 유가가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동안 눌러놨던 문제가 한꺼번에 폭발해버린 거죠. 군사력과 이념은 결국 저울의 한쪽 추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수입과 지출이라는 냉정한 숫자들이 놓여 있었고 소련은 그 저울에서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자원에 의존하는 많은 나라들에게도 경고처럼 들립니다.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국가 재정을 묶어두면 가격이 좋을 때에는 누구나 천재가 된 것처럼 느끼지만 가격이 꺾이는 순간 실력과 구조의 차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흥미로운 건 이 교훈이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직업이나 한 가지 소득권에 모든 삶을 걸어버리면 그 소득이 흔들릴 때 우리 인생 전체가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소련의 붕괴를 이념 전쟁의 승패, 로만 볼 때는 어떤 쪽이 옳았는지 논쟁만 길어집니다. 하지만 재무제표의 붕괴로 보면 이야기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하나의 숫자에 너무 많은 것을 걸지 말 것, 눈앞에 현금 흐름이 좋다고 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미뤄두지 말 것, 그리고 빚으로 유지하는 평온은 언젠가 더 큰 폭풍으로 돌아온다는 것. 붉은 깃발이 내려간 크렘린의 밤은 그래서 한 나라의 종말이면서도 동시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혹시 내 삶을 하나의 자원과 하나의 숫자에만 걸고 살고 있지 않은가? 라고요. 소련의 파산은 역사책 속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경제 수업에 가깝습니다. 자원이 많든 적든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꾸준히 경쟁력을 키우는 산업과 위기가 와도 버틸 수 있는 건강한 재무 구조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여러 개의 소득원과 지출을 관리하는 습관이겠죠. 한때 세계를 떨게 했던 초강대국의 붕괴는 결국 거대한 숫자 몇 줄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졌고 세수는 줄었으며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임금과 식료품 대금을 지불할 수 없었습니다. 슈퍼파워의 종말은 그렇게 아주 사적인 장부에서 조용히 먼저 시작됐던 겁니다.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는 강한 군대보다 지속 가능한 숫자가 더 오래 간다는 사실입니다. 나라든 개인이든 결국 버티는 힘은 총이 아니라 재정에서 나오니까요.